네, 저는 MBN의 윤봉기 기자고, 자, 오늘도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 고전 문학 읽기 모임 시작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책은 이 인간 실격이라는, 저는 이렇게 아주 조그만 핸드북으로 읽었는데 궁금하네요. 요 가격도 싸고 헌책방에서 사는데 아주 몇천 원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읽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리뷰도 올렸지만 이 이토준지의 만화책 인간 실격, 이것도 이제 2권하고 이제 3권까지 저는 이거 나왔을 때 바로 사서 다 읽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 리뷰를 하느라고 다시 한번 사서 읽었는데 역시 좀 재밌고, 그다음에 원작 내용을 하도 옛날에 읽어서 잘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근데 원작을 읽으면서 이 소설 만화책도 다시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각색을 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더 좀 뜻깊고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포함해서 뭐 어떻게 읽으셨는지 소감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박사랑 아나운서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랑 12년 차 아나운서고요. 그리고 아트워드라고 스피치 컨설팅 회사를, 뭐 회사라고 하기도 먼데 조그맣게 운영을 해서 스피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 실격은 원래 되게 좋아했던 책이라서 제가 읽자고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도 이걸로 저는 읽었거든요. 민음사인가요? 민음사? 예, 민음사 걸로 읽었고, 그리고 이거 만화책은 옛날부터 전 사서 읽었었는데 엄청 좋아했던 만화책이라서 네,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뭐 소감을 바로 들을까요? 아니면 일단 자기소개부터 한 바퀴 돌고 시작을 할까요? 네, 정지용 변호사님도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지용 변호사입니다. 저는 11년 차 변호사고요. 연차를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민음사 버전으로 읽었는데 여기는 인간 실격하고 직소하고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자이 우사문가요? 직소라는 것도? 그 다음에 영화를 또 저번에 링크 걸어 주셔가지고 영화도 조금 한 반 정도 보다가 어저께 밤에 잠들어가지고 예, 근데 이거 이거 이제 읽은 느낌은 뭐라고 이게 이게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뭐 현빈이나 뭐 공유처럼 잘생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만나면은 바로 그냥 같이 살더라고요. 그냥 뭐 일단 여성을 일단 만나면 그냥 같이 살고 그다음에 계속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여자들이 다 용서해주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도 보고 그랬을 때 이거 완전히 인간 실격이 아니고 이 사람 완전 인간,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인간 쓰레기 아니야 막 이런 인간 말종. 예. 요즘 그래서 영화 볼 때도 사실 앞부분 보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아기가 3명이나 있는데도 막 그러고. 근데 하여튼 이 내용에 보면 사회는 개인이다, 사회는 개인이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상이 그랬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뭐 일본 사회의 여성의 지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제가 팩트폴리스나 이런 책을 봤을 때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이 진보해 왔고 더욱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보면서 처음 드는 생각은 이거 완전 인간 쓰레기네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다 읽고 나니까 나한테도 그런 면이 있구나. 내가 처음에 집에서 서울 올라왔을 때 세상을 두려워했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젊었을 때 방황했던 내용들, 그래서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지. 근데 그거를 나 또한 감추면서 어떤 사회에서 어떤 그런 가면을 쓰고 전혀 그런 면이 없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김혜진 씨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김혜진 씨도 본인 소개해 주시고 간단히 소감 얘기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아무나고요. 어, 그, 저는 사실 이거 지금 이 무슨 만화도 못 보고 영화도 못 보고 그냥 책만 읽었는데 사실 읽다가 짜증나서 다 못 읽었어요. 아니 분량 얼마 되지도 않는데 140쪽밖에 안 아니, 되는데. 근데 약간 뭐랄까, 너무 찌질한 거예요. 너무 찌질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아, 그치. 어린 시절에는 저런 호기로움들이 있지. 그래서 약간 애들이 약간 관종 같은 면들이 항상 있잖아요. 남들한테 이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남을 이해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아, 그런 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자아를 찾지 못하고, 자신을 심지어 인정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이 남들 앞에서 자기는 원숭이처럼 객기를 부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극단적인 대인 기피증 같은 현상이어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과 그리고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게 공포스러울 정도로 느낀다고 얘기를 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지보다는 이렇게 항상 남이 더 중심이고 남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도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러면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그 개인적인 감정조차 스스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은 애초에 인간 실격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어릴 때 제가 느꼈던 그 관종 심리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 하거나 내지는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아, 그렇지. 나도 지금도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나 스스로를 모르는 것 같고 지금도 남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런 면이 있지라고 이제 하면서 계속 이해를 하면서 읽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이 사람의 그 자기 변명적인 목소리를 이해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다가 이제 점점 여자 그 기생 뭐 창녀들 막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너무 자기 변명적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살았고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이 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결국 그래서 이렇게 한심한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뒤로 가면서 점점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제 스스로가 너무 짜증이 나 가지고 좀 약간 읽어야지 하면서도 약간 손이 안 가 가지고 아직 다 끝내질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뭐 충분히 동의가 되는 이해가 되는 소감이고요. 우리 이동원 씨도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소감 얘기해 주세요. 자기소개도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이동원이고요. 잘 들리시죠, 기자님? 네, 잘 들립니다. 밖이라서. 네, 이동원이고 독일 회사에서 컴프레서 영업하고 있고요. 저는 한 12년 차 됐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실격 예전에 한번 읽었던 책인데 추천해 주셔가지고 다시 읽었고 예전 읽었던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고 뭐 약간 허무주의 관련된 소설인 것 같은데 원래 자기 파멸적인 소설이라 찌질한 부분은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 인간의 내면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라 저는 끝까지 잘 읽었고요.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다음 백영유 씨 소개고 그다음에 간단히 읽으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지금 네, 저 백영주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참여를 하게 돼서 책도 재밌게 읽었고요. 얇아서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책이 처음에 읽을 때는 되게 우울하고 이게 뭐지 싶어서 저도 이제 몇 번 앞부분을 좀 고민을 했어요. 계속 읽을까 말까 약간 고민을 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약간 보여지는 거랑 속마음이 좀 다르게 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주인공하고 저하고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이 주인공은 되게 극단적이긴 했지만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그렇지 않는 제 삶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정영현 씨, 정영현 씨도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자기 소개해 주시고 소감 얘기해 네. 주세요. 저는 네, 직장인이고요. 네, 공부하고 있고 뭐 시민단체 일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서 작은 서점 동네 책방으로 나온 그런 판본도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영화 이런 건 안 읽었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무튼 짧게 귀엽게 생겼는데 네, 이런 것도 일부러 가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요. 이걸 왜 좋아하냐면 인간은 사실 누구나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는 한 작품을 연계된다고 느꼈어요. 이게 장강명 작가라고 한겨레 기자분이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니 한겨레 아니고 동아일보 동아일보 기자고 기자인데 동아일보 한겨레에서 기자하다가 이제 상을 그만두고 타셨죠. 네네. 지금은 완전 2011년에 한겨레에서 이제 상을 타셨죠. 이게 이제 청년들이 하도 이제 국민 소득 2만 불 시대에 너무 발전이 잘 됐으니까 뛰어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뛰어난 시대에 가장 뛰어난 그 성취를 이룬 다음에 오히려 자살을 해버리자. 뭐 이런 되게 문제적인 소설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면서 지금 되게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본 패망기에 이런 소설이 다시금 또 주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저 장강명 작가가 이 인간 실격에 대해서 리뷰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 생각해 보니까 저도 표백이라는 소설 재밌게 읽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또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테마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우리 유실님도 들어오셨는데 혹시 음소거 키고 간단히 자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자기 소개와 소감. 네. 저도 직장인이라서 월요일날 출장이 있어서 갑자기 오늘 출근하게 됐어요. 자료지구 만들려고. 아이고,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카메라를 껐는데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그런 이렇게 주인공을 대한 느낀 점은 저도 되게 공감이 가는데 저는 조금 이 주인공이 되게 심성은 물론 겁도 많고 좀 찌질하긴 하지만 되게 심성이 착하다는 게 느낀 부분이 그 책을 읽고 첫 부분에서 그 본인은 배고픔에 공복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친구들은 매일 굶고 사는 거는 이제 일상인데 이제 본인은 이제 막 좀 집이 그래도 잘 나가니까 아버지가 좀 돈이 좀 많으니까 배불리 먹고 자라서 그런지 자기들 친구들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이렇게 배고픔도 모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막 좀 부끄러움을 느낀데 되게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심성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왠지 다른 사람은 불행한데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제의식이 또 갇혀 있어서 이렇게 좀 파멸의기를 걷지 않았을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어쩌면 좀 내면이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안타까웠어요. 그냥 처음부터 이 사람 자체가 안타까워서 그런지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뭔가 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걸까? 되게 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되게 인간 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이런 거에 대했을 때 되게 좀 그냥 불쌍했어요. 조금 뭐랄까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저기 시민들 우리 국민이라고 우리 내 주위의 사람들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본인의 주위에 이렇게 둘러싸인 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왠지 그거에 대해서 막 좀 남들과 비교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괜히 그거를 제의식이 갇혀서 사는 좀 있어요. 그런 좀 내면이 부족한 그런 부분인데 되게 제 주위 사람들하고 이 사람과 괜히 좀 이렇게 요조하고 많이 좀 겹쳐서 그런지 책을 좀 읽었을 때 좀 되게 우울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네, 측은지심 느끼면서 저는 읽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인혜 씨. 정인혜 씨도 음소거 키시고 자기 소개해 주시고 읽으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정은혜라고 하고요. 이 모임의 고인물 중 한 명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책을 이미 읽어가지고 이 책을 읽고 만화책도 읽고 다 해서 그렇게 뭐 이번 읽기는 그냥 대충 슬슬슬 읽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인상 깊게 읽지는 못했고요. 저는
미는사 시리즈를 좋아해가지고 좀 독특한 지하철 시리즈를 가지고 있어요. 이 책으로 읽었고, 뭐, 이 시대가 낳은, 사실 이 작가의 이 작품이 유명한 이유는 이 작가의 인생과 이 작품이 너무 닮아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낳은 어떻게 보면 슬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전쟁에 일으킨 일본에서의 인간의 삶이 이렇게 고독했는데 정작 그 지비아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 정도 감상평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다 보니까 우리 그 이동원 씨 있잖아요. 이동원 씨가 약간 외모가 다자이 요소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다자이 요소 그 이렇게 표지에 있는 사진하고 이동원 씨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커피 딱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화면 한번 보시면 약간 좀 닮지 않았을까? 뭐 이래서 뭔가 이렇게 여자들에게 마성의 매력이 있는 분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박사랑 아나운서님 아까 소감을 얘기 못하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좀 소감을 얘기하실래요? 저는 저는 원래 심리학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정신질환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이 정신적으로 조금 취약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타고난 재료가 원래부터 약간 우울하게 타고난 기질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부분은 되게 괴롭게 인생을 살았고, 또 좋은 부분은 또 우울함 안에서 또 예술성이 빛을 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술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예술이랑 우울이랑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은데 어떻게 좋은 예술이 나오겠어요. 그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또 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은 굉장히 한심스럽다고 얘기했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또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자기가 되게 부자로 태어났는데 그걸 굉장히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 일단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도 뭐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타고난 재료도 되게 안 좋았고, 되게 충동적인 기질도 타고난 것 같더라고요. 약물을 주체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우울한 사고, 그리고 잘못된 인지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 받아들이는 구조가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더 안 좋은 것은 부모님이 이제 권위적이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죠. 근데 다자이 오사무의 말로는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제 결국에 아빠가 되게 잘못됐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것들을 많이 타고나지 않았을까. 근데 그래도 이런 작품을 남겼다는 게 좀 그래도 쓸모없는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여기까지 네,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다자이 오사무는 세계적인 대문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당연히 뭐 위인전에 오를 만한 사람이고 이 책만으로도.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만큼 이제 평가가 엇갈리는 거죠. 저도 이 책 보면서 옛날에 한번 누가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인생에서 읽은 책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뭐 인상 깊은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하면서 이제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저는 원래 사회과학 전공자니까 맨날 뭐 이렇게 사회 구조에 대한 얘기나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책만 보다가 이렇게 개인의 내면에 깊이 침잠해 들어가는 이런 책은 처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 그때 보면서도 벌써 한 10몇 년 전인데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요번에 이제 이 책을 읽게 돼서 다시 원작도 다시 보고 만화책도 다시 보고 이토준지의, 그리고 또 박사랑 하면서 소개해 주셨고 영화 인간 실격이란 영화도 찾아서 다시 봤어요. 정준 변호사님은 중간쯤보다 포기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양반이 진짜 일본의 국민 소설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그 인간 실격 영화를 보면 인간 실격 영화는 인간 실격의 내용을 영화화한 게 아니고 인간 실격이 나오기까지 다자이 오사무의 스토리를 영화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도 다자이 오사무고 거기 나온 배우들이 보면
다자이 오사무를 오구리 슌이 다자이 오사무를 하잖아요. 오구리 슌은 정말 일본의 국민 배우급이거든요. 그리고 미야자와 리에가 그 유명하신 그 산타페라고 하는 누드집으로 우리 저희 10대 때 엄청나게 그 미야자와 리에님이 다자이 오사무의 부인 역할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또 누굽니까 그 누구죠? 이렇게 있잖아. 1리터의 눈물로 아주 유명한 여배우 사카 에리카, 사와지리 에리카, 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본 그 배우도 되게 인생 역정이 좀 이렇게 그 부침이 심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그 불륜하는 바람 피는 상대 역을 하고, 뭐 약간 이게 뭐냐면 이 영화 자체도 일본을 대표하는 국민 배우들이 참여해서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은 일종의 이제 일본에서 인간 실격이라는 영화가 나온다고 하면 이 정도 급의 배우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영화의 완성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작품에 대한 무게감이 그 정도는 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 토지를 영화한다고 하면 아무나 신인 배우들 갖다 쓸 수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배우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무게감 있는 영화고 작품이고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이 작품이 가지는 굉장한 보편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끄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되게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바요조가 이 주인공이 느끼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괴로움의 근원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야. 왜냐하면 이제 그 권위주의적이고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 그리고 또 학교에 가면 되게 집단주의적인 교육을 받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 친구가 처음에 가족 안에서도 이 대가족 사회 안에서 권위주의인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이제 밥을 먹는 게 근데 우리랑 좀 다른 건 이 사람 엄청난 부자라는 거죠. 우리는 되게 어렸을 때 엄청 가난해가지고 항상 뭐 이렇게 먹을 거 있으면 허겁지겁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정서인데 얘는 한 번도 태어나서 공복감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같이 뭐 대가족이 눈치 봐가면서, 그것도 8번째 아들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럴 리가 있냐. 한 번도 배가 고파 본 적이 없으니까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이제 중고등학교를 가보니까 학교에선 또 그 엄청나게 집단주의적인 그 문화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런 그 자기 자신의 내면이 상처받을까봐 겁나서 자기 뭔가 다른 이렇게 캐릭터로 자기의 페르소나를 만들게 되는, 이제 그거를 부끄러움과 광대짓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아주 유명한 첫 문장이 부끄러움 많은 생일을 살았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실제 첫 문장은 아니고 수기를 보다가 수기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 수기의 첫 문장이 부끄러움 많은 생일을 살았습니다라는 거죠. 그 문장이 아주 유명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이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 인생을 과연 돌아봤을 때 내가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나, 아니면 부끄러운 삶을 살았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 부끄럽다는 쪽에 많이 더 공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힘든, 또 보여주지 못하는 나만의 또 이게 소심한 자아가 있거든.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나와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나가 다른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게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게 똑같으면 페르소나니 뭐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뭐 이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어떤 내면이 있어. 나의 욕망이 있고 또 나의 어떤 부끄러운 치부가 있고 뭐 그런 게 다 있는데, 그건 남들이 절대 알면 안 되는 거죠. 남들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않을 거고 죽을 때까지. 근데 어쨌든 그 내면이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는 척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뭔가 이제 외부적으로는 뭔가 당당하고 멋지고 뭐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어쨌든 자전적인 소설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던 부끄러운 내면을 소설을 통해서 쫙 펼쳐 보인 거죠. 부끄러운 많은 생일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그 광대짓으로 자기를 이렇게 포장해야 했던 그런 삶을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이, 이 도입부가 굉장히 많은 독자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처음에 사실은 특히 20살, 뭐 10대라든가 20대 초반이라든가 다자이 오사무가 38살에 죽었는데, 어쨌든 고 20, 30대 젊은 독자들이 누구나 다 인생의 정체성을 한 번쯤 그 느끼는 시점에 이 책을 보고 나도 그런데 하고 이렇게 속이 들킨 것 같은, 뜨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케이치라는 친구가 일부러 철봉 매달리는 척하다가 꽝 하고 떨어지니까 일부러 광대짓을 한 거잖아요. 웃기려고. 사실 그렇게 일부러 웃기려고 그런 광대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표현은 다 방식은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다케이치라는 친구는 진짜 못생기고 인기도 없고 음침하고 거의 뭐 히키코모리 같은 친구라서 왕따 비슷한 애였는데 걔가 갑자기 쓱 다가왔더니 너 일부러 그랬지. 만화에서 너 부러 그랬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투리였겠죠 아마. 이제 표현을 하니 거기에 이제 뜨끔하고 놀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숨겨진 내면이 탁 이렇게 공개된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제 걔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걸 발설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집으로 불러서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데 걔가 이제 한 번은 걔가 그린 그림을 보더니 내면을 그린 그림을 보더니 야, 너 그림 진짜 잘 그렸다. 그러면서 너 진짜 위대한 화가가 될 거다라는 예언과 그다음에 너는 여자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 특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거라는 예언은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실제로 실현이 되고 위대한 화가가 될 거다라는 예언은 실현되진 않지만 이제 그게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자꾸 화가 쪽으로 이 사람을 몰아가죠. 근데 이제 실제로 다자이 오사무는 화가가 아니고 작가였죠. 근데 이제 이 만화가 이토 준지는 만화가였기 때문에 이 표지에 나오는 이 그림이 그거잖아요. 이 그림이 이제 얘가 혼자 자기 그렸던 자화상인데 자기는 굉장히 부끄러운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케이치가 보기에는 본인의 어떤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 원래는 이제 악마 그림인가 뭐 지옥 그림인가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토 준지였기 때문에 또 정말 이렇게 리얼하게 잘 묘사해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토 준지의 만화와 다자이 오사무의 원작이 좀 달라지죠. 다케이치라고 하는 캐릭터는 원래 원작에서는 그냥 그 말만 하고 사라져요. 그 말만 하고 그냥 조용히 존재감이 없이 그냥 사라지는 캐릭터인데 여기서는 다케이치가 이제 그 이토준지 다자이 오사무가 오바 요조가 얹혀 살던 집에 그 자매가 있죠. 근데 그 자매를 짝사랑해가지고 좋아한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오바 요조가 안 전해주죠. 안 전해주는데 전해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자기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자꾸 친한 척을 하니까 그 여동생이 너 아주 혐오스럽게 너 왜 자꾸 나한테 친한 척해? 너 오면은 뭐 이렇게 이거 다 폭로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제 상처받아갖고 다케이치가 낫으로 목을 그어서 자살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이토준지 만화는 원작의 캐릭터들에게 조금 더 비극성을 강화하고 조금 더 이렇게 그 매운맛으로 원래 인간 실격도 약간 매운맛 소설인데 거기다 매운맛을 더 팍 이렇게 불닭볶음면으로 만든 이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셋짱과 그 아네사라고 하는 그 자매도 원래 그냥 젊었을 때 잠깐 에피소드로 스쳐 지나가는 분들인데 이분도 오바요조랑 뭐 둘 다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뭐 아이를 임신했는데 서로 질투해갖고 서로 죽이고 그래서 이제 셋짱은 아이를 낳는데 낳고 보니까 다케이치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원작에 없는 내용들을 에피소드를 막 추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자극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어떤 상황을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면에 축적되면서 그 어떤 죄책감과 죄의식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오바요조가 점점 더 삐뚤어지고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점점 몰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좌익 활동했던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참 그 당시 1920년대 30년대 당대 청년들이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걸 지금으로 치면 신자유주의처럼 아주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열광하는 것처럼 다 사회주의에 열광했고 그 당시에 공부 좀 한 사람 치고 사회주의 공부 안 하고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약간 시대에 뒤처져 있는 사람이나 되게 꼰대처럼 여겨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감수성이 민감한 그 오바요조 같은 다자이 오사무 같은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에 물들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게 참 다자이 오사무는 두 가지의 어떤 이렇게 모순에 처하게 되는 거야. 하나는 일단 자기는 엄청난 부자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심지어 부를 이룬 아버지는 그때 뭐 귀족은 의원도 하신 정치인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를 이룬 결정적인 얘기는 고리대금업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론에서 봤을 때 가장 파렴치한 그 당시에 유태인들 엄청나게 반유대주의가 팽배하던 시절인데 유태인들이나 하던 그런 고리대금업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떼부자가 된 부잣집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성인 되고 나서 사회주의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출신 성분이 너무 나쁜 거야. 이건 도저히 이렇게 용납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소설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또 하나는 자기가 제국주의 식민지 모국이라는 거지. 제국주의 식민지 모국의 도쿄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고 엄청난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이룬 부잣집 아들인 거야. 이게 만약에 다자이 오사무가 조선인이었다면 어땠을까? 그 당시에 조선에서 태어난 식민지 청년이었다면 오히려 독립운동이라는 돌파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모든 걸 다 나는 뭐 경성 제국대학 학생이지만
나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독립을 뭐 민족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나를 뭐 투신하겠어. 이래갖고 뭐 상해로 건너가서 예를 들면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비슷한 캐릭터인데 춘원 이광수는 독립운동하겠다고 상해로 건너가서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 발행을 하잖아요. 독립신문 편집장으로. 물론 몇 년 하다가 춘원 이광수도 나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조선에서 이제 문필가로 활동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친일파의 길로 가게 되지만 아마 다자요사무도 조선에 살았으면 이광수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도망갈 탈출구가 있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은 제국주의 그 식민지 모국의 어떤 그 지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자기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일본이 뭐 조선 독립운동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도망갈 데가 없고 결국에는 어떤 그런 걸 어떤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그냥 술. 그다음에 나중에 그게 모르핀 중독, 마약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여자. 그 당시엔 또 이렇게 돈만 있으면 여자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유곽이라는 또 일본은 그런 유곽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술 마시다가 거기 있는 그 여급이라고 하죠. 여급.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성 노동 종사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어떤 쾌락에 빠짐으로써 이제 그런 그 이중에 자기에게 가해지는 어떤 개인적인 그 모순과 어떤 구조적인 모순, 국가적인 모순을 이중의 모순을 그런 쾌락으로 그 해결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었던 건데 저는 요 지점이 그 영화 그 감각의 제국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감각의 제국이라는 일본 영화도 비슷하거든요. 그 남자 주인공이 거기는 사실 남자 주인공보다 여자 주인공이 더 유명하고 여자 주인공의 실제로 그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건데 그 감각의 제국이라는 영화에서도 사실 비슷한 상황인 거죠. 거기도 보면 중간에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무력감에 빠져서 유곽에서 기동서방으로 얹혀 살면서 오로지 그 섹스에만 중독해가지고 살다가 결국 남자는 죽어버리고 남자는 그걸 많이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성기에 집착해가지고 성기를 절단해서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에는 잡혀서 엄청나게 큰 사회 문제가 됐던 사건이잖아요. 그걸 영화로 만든 게 감각의 제국인데 이제 여기서도 오바 요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과 술과 마약과 뭐 이런 거에 찌들어서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 도피적인 삶을 사는 거지. 그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좌파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만화에는 보면은 이제 좌익 활동하는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되거든요. 근데 보면 그 소설에는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묘사되는 그 여성 그 좌익 활동하는 여자 선배가 있어. 근데 만화에서는 그분하고도 그런 관계가 가지는 내용이 소설에도 좀 나오죠. 근데 만화에서는 이 데모를 하다가 조그만 골목에 양쪽으로 이렇게 포위돼가지고 다 이렇게 잡혀가게 생긴 거야. 근데 이제 얘가 무서우니까 바닥으로 엎드렸는데 위에서 이렇게 막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어서 도망가는데 그 여자 선배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줘 하고 손을 내미는데 그 여자 선배를 발로 뻥 걷어차고 도망가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 여자 선배가 굉장히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트라우마로 죄책감을 주는 역할로 나오고 또 그 1차 여급 그 스네코라고 하는 가난한 여급. 가난한 여급과 원래 처음에 동거를 하다가 결국엔 둘이 같이 동반 자살을 시도하잖아요. 그게 소설상의 첫 번째 동반 자살이고 실제로 다자이 오사무의 인생에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자살인데 그 자살 시도 때도 그 소설에는 그냥 둘이 물에 빠졌는데 여자는 죽고 자기는 살아나왔다 이렇게 나오지만 만화에는 더 극적으로 그 먼저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고 죽으려고 약을 먹는데 약이 너무 아픈 거지. 너무 아파갖고 떼굴떼굴 여자가 구르면서 이렇게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근데 이제 그 순간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겹쳐지면서 약을 먹으니까 환각을 보게 되면서 약간 악마 같은 느낌이 들고 무서우니까 발로 뻥 차가지고 자기는 많이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자만 물에 떨어져서 죽는 걸로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게 아마 실제 상황도 약간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다자이 오사무가 그 인간 실격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에피소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랑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발로 뻥 차버렸다 이런 걸 이제 술자리에서 자랑 삼아 얘기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실제 상황이 약간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물에 빠졌는데 자기 수영을 할 줄 알아서 수영해갖고 살아나왔는지 근데 어쨌든 자살을 시도하지만 정말 죽을 결심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강인한 인간도 아닌 거죠. 오히려 여자들은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뛰어내리는. 그래서 실제로 다자이 오사무가 죽었을 때는 영화에도 나오고 만화에도 나오고 아마 이 여자 그때 자살하려는 여자 다자이 오사무의 스토리를 아니까
그 끈으로 다자이 오사무랑 자기 몸을 묶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자이 오사무가 혹시 또 자살하기로 하고 자기만 또 살아서 도망갈까봐 못 도망가게 하려고 아마 끈으로 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자살은 실제로 결국 둘이 같이 다 물에 빠져서 죽는 걸로 이제 그 인생이 끝나죠. 근데 이제 만화에서는 그 부분이 앞부분에 좀 도입부에 살짝 나오고 영화에서도 그게 끝에 나오고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그 내용까지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소설은 자살하기 전에 쓴 책이니까. 소설의 끝은 그냥 그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걸로 그냥 끝나죠. 어쨌든 그런 면이 그 스네코란 여자와의 에피소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제 두 번째 그 여자인 그 두 번째 여성가 시즈코인가 뭐 그렇죠. 시즈코는 애 딸린 유부녀인데 무슨 출판사 쪽 일을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다자이 오사무 보자마자 그냥 괜찮으시면 저희 집 가서 같이 사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서방으로 데려다 놓고 같이 연애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꼬마애도 아빠라 그래갖고 아빠 이렇게 불러서 얘는 정말 순수하고 나의 그냥 이렇게 안식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래서 너는 소원이 뭐니라고 물어보니까 난 진짜 아빠가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다. 진짜 아빠를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여기서 엄청 충격을 받는 거죠. 자기한테 아빠 하니까 자기를 아빠인 줄 알고 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빠가 아니라는 걸 애가 인식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걸 보면서 또 꼬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무서워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 애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도 두렵고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또 술 먹고 맨날 그 며칠 안 들어오다가 들어오려고 이렇게 애들끼리 엄마랑 시즈코랑 둘이 노는 장면을 쓱 봤는데 둘이서 아주 행복하게 잘 놀고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아씨 내가 괜히 여기 끼어들어가고 이 가족들을 이 모녀를 되게 괴롭게 하는구나. 내가 빠져주는 게 얘들을 위해서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 이렇게 쓱 집을 나와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찾아가게 됐다라고 해서 시즈코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영화에 보면 다자이 오사무가 시즈코라고 하는 애인, 그 시즈코가 아까 말한 사와지리 에리카 나오잖아요. 시즈코라고 하는 애인이 있었고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그 애인과 굉장히 그 영화의 다자이 오사무는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이미 셀럽화되어 있는 유명 작가여서 거의 연예인 수준의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바 요조하고는 좀 다르죠. 다자이 오사무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약간 그런 그 돈 많은 집의 어떤 정부와 연애를 하는데 그 사와지리 에리카역의 거기서 이름이 시즈코죠. 그래서 그 정부와의 연애 사이에서 아이도 생기고 아이 이름을 또 자기 이름을 따서 다자이 오사무의 이름을 따서 뭐 이렇게 짓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그 시즈코가 딸이 있다라는 거에서부터 착안해갖고 그런 스토리를 그 실제로 아마 그 자기의 어떤 연인이었던 분의 얘기를 따와서 한 에피소드를 집어넣은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이 그 신뢰의 천재라고 하는 그 요시코 그 마지막 여자죠. 그 담배 가게 아가씨. 그 담배 가게에 우연히 갔는데 자기를 절대적으로 믿어주는 자기랑 술 끊겠다고 하고 다음날 또 술을 먹고 갔는데도 그럴 리가 없다고 나랑 어제 그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네가 술을 먹었을 리가 있냐 너 안 먹었으면서 먹은 척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주는 그 예쁜 그 어리고 예쁜 그 시즈코를 요시코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뭐 그 클라이막스가 되는 마지막 그 에피소드가 그거죠. 이제 그 여기서는 만화에서는 아오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얼굴도 잘생기고 이제 약간 그 다자이 오사무가 오바 요조가 질투심을 느낄 만한 인물로 묘사를 했는데 원작 소설에서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어쩌다 가끔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성폭행을 당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사랑했던 신뢰의 천재인 요시코가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친구인 호리키와 함께 목격하게 되고 그 일반적으로는 그런 장면을 봤으면 당장 뛰어 들어가가지고 너 이 자식 무슨 짓 하는 거야 하면서 끌어내고 뭐 두드려 패고 뭐 남자친구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둘이서 같이 이렇게 응징을 하면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그 호리키라는 놈도 그걸 보고 말리기는커녕 자기한테 오바요조한테 찾아와가지고 너 이거 봐 하면서 알려주기나 하고 그리고 또 그냥 가버리고 오바요조도 그 뜯어 말리지는커녕 옥상 다락방으로 올라가가지고 혼자 자괴감에 빠지고 그냥 성폭행 당하는 걸 방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가 요시코가 신뢰의 천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한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문을 열어줬는데 오히려 그게 성폭행을 당한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 그 신뢰의 천재였던 요시코가 더 자기를 눈치 보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뭐 이제 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자기에 대한 자괴감을 또 느끼게 되고 막 그런 겁니다. 만화에서는 그 요시코도 결국엔 자살하는 걸로 나오죠. 더 의심하게 되고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자살하는 걸로.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여자가 한 명 더 있어요. 히로코라고 만화에선 이름을 붙이는데 아마 원작 소설에는 이름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약국 주인이죠. 그 모르핀 약을 주는 약국 주인. 그것도 원작에서는 지금 잠깐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그냥 약만 주고 물론 관계를 가졌던 장면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자세하게 묘사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여자도 다리가 약간 불편하신 분이었는데 그 호감을 느껴서 계속 챙겨주다가 이제 모르핀을 계속 주게 되죠. 그래서 모르핀 중독이 되고 근데 만화에서는 그것도 더 극단적으로 결국에는 요시코가 자살하고 나서 같이 어떤 죄책감을 느끼다가 불이 나는 바람에 집이 홀딱 불타면서 그 약국 주인도 죽게 되는 걸로 불타 죽는 걸로 그런 식으로 또 묘사가 되죠. 이게 원작하고 다 조금씩 그래서 만화는 원작보다 조금 더 그 주변 인물들의 스토리를 보강하고 거기에 좀 더 비극성을 강화해서 주인공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그 장치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건 이제 원작 만화의 디토준지 만화에 대한 좀 스포일러인데 이게 재밌죠. 이게 정신병원에 갇히는데 다자이 오사무도 실제로 정신병원에 갇힌 적이 있잖아요. 자꾸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러니까 그 정신병원에서 둘이 만나는 거야. 그 오바 요조와 다자이 오사무가 정신병원에서 만나는 에피소드를 추가해요. 마지막에 보면 그게 이제 마지막에 반전인데 그래서 실제로 오바 요조는 실존 인물이고 다자이 오사무가 정신병원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야. 자기랑 실제로 비슷하게 생기고 서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스토리도 서로 비슷해.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러면서 언젠가 내가 선생의 얘기를 갖고 소설을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맡아요. 그래서 오바 요조가 그렇게 하시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자이 오사무가 그걸로 소설을 쓴다. 라는 게 이제 그 이토준지 만화에서 마지막을 각색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 한 십몇 년 뒤에 그 다자이 오사무가 죽기 전에 오바 요조를 만나려고 다시 찾아가죠. 집을 물어보러 찾아갔더니만 오바 요조는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그 옛날에 그 사귀었다가 그 애만 낳게 하고 버렸던 그 셋장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얽매여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다자이 오사무는 연인과 함께 자살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그래서 실제 세계와 어떤 만화 속의 어떤 소설 속의 인물이 이렇게 그 데드풀처럼 이렇게 경계가 깨지면서 만나는 듯한 이제 그런 결말을 짓게 되는데 이것도 참 이토준지 정도 되는 또 공포 만화의 대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원작에 또 과감하게 손을 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원작을 더 이렇게 한 번 더 해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인간 실격이라는 소설이 요즘도 되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 이게 굉장히 옛날에 나온 소설인데 그 소설이 어느 한 시대에 풍미하고 사라지는 소설도 있고 이게 또 계속 시대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잘 팔리는 소설이 있는데 저 사실 오늘만 해도 그렇잖아요. 저희 원 4명이서 하는 모임이거든요. 원래 3명, 4명이서 하는 아주 미니 독서 모임인데 뭐 이거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그만큼 이 인간 실격이라고 하는 소설이 요즘에 그 20, 30대 그 젊은 층에게도 굉장히 어필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뭐 그거는 이제 뭔가 다시 개인이 주목받는 사실 집단의 시대의 어떤 개인주의자로서 느꼈던 그런 모순과 고뇌 이게 이제 인간 실격의 주제잖아요. 뭐 호밀밭의 파수꾼이나 또 그 유명한 그 데미안 뭐 이런 거랑 많이 비교가 된다고 해요. 네. 요즘에도 요즘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그런 소외감이나 어떤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게 아닌가.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인기를 끌고 많은 분들이 이 소설에 주목하고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다른 분들 좀 추가로 또 제가 좀 길게 얘기했으니까 추가로 더 소감을 언급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지웅 변호사님, 변호사님 어떻게 좀 들으시면서 좀 더 추가로 말씀하실 소감 있으신가요? 우리 기자님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거 하여튼 저희 다시 기억이 다 이제 나고요. 여자 한 명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조금만 크게.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네, 그 마지막에 여자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식모 할머니. 식모 할머니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진짜 그냥 이렇게. 네. 아니 뭐 자기가 거기 또 약간 그런 뉘앙스를 또 적어놨더라고요. 그런가? 네. 그래가지고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기의 굉장히 내밀하고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옛날에 뭐 국어 시간에 배웠던 뭐 1인칭 무슨 저기 관찰자 시점이 아니고 1인칭 자기 스스로 말하자면 독백하는 그 문체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누군가가 듣는 것 같이 뭐 저는 뭐 어떻게 했습니다. 뭐 저는 뭐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중으로 그 자기의 진짜 그 내면이 있고 페르소나가 있어가지고 막 까불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그 혼내하고 뭐 다테마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심지어 이 소설을 씀에 있어서도 완전한 내면을 다 드러내지 않고 그 듣는 어떤 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떤 누군가를 상정을 해놓고 이 문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글을 읽다가 드는 느낌이 완전히 이 사람이 100% 솔직하게 다 쓴 거는 아니구나 이런 좀 느낌도 받았거든요. 예, 하여튼 그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우리 김혜진 씨도 음소거 키시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소감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유명한 소설인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일단 읽으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일본인의 전형이다라는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답함 때문에 더 읽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인 친구들이 대부분 굉장히 이렇게 솔직하기보다 자기 표현이 안 되는데 고집스럽고, 그리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자기께 있어서 바꾸지 않지만 표현하지 않는 이런 답답함들이 있는데, 그런 면들이 이 사람한테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굉장히 심오하게 내면이 이제 다 드러나는 방식으로 오니까 답답해서 이제 더 손이 안 간더라도 지금 뒤에 이제 마야까지 손댈 때 굉장히 짜증나서 더 못 읽었는데 끝까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약 손대는 것까지 보셨으면 거의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 거의 그게 이제 끝까지 다 보신 거고. 이동원 씨도 음소거 키시고 추가로 좀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이 책이 잘 나가는 이유는 20, 30대들이 말씀하신 20, 30대들이 상실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실존주의 틈에 살아왔을 때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좀 던져주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이 읽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실님도 혹시 음소거 잠깐 키시고 추가적으로 소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기자님 말씀을 듣고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한번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요시코 얘기했을 때 저도 117페이지 그 부분을 저도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요시코는 신뢰의 천재니까요. 남을 의심할 줄이라고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비극, 신에게 묻겠습니다. 신뢰는 죄인가요? 저도 요즘 이 문장을 보면서 진짜 착한 사람만 이렇게 당한 사회를 보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믿는 게 죄인 건가? 안 들리지 않으세요? 저는 안 들리는데.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마 죄송해요. 직장이라 좀 작게 계시나 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저희 들리긴 들립니다. 네. 네, 117페이지 부분의 그 문장을 보면서 이렇게 약간 그때 일본 시대나 지금 사람이 이미 어떤 부분에서 그분이 네, 그때는 좀 이상한. 기자님께서 굉장히 그 뭐지 포토그래픽 메모리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됐고 또 하숙분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소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시대를 가능한 점이 그 철학이고 20, 30대가 굉장히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그 현실감 또그 그런 것들이 고전들이라서 동상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시공간이 달라져도 느끼고 있지 않을까. 내용이 있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사실 저는 누군가 키인을 파고드는 그런 작품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읽고 말았던 것 같긴 한데 특히 이제 이렇게 우울하게 점점 이렇게 계속 자살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을 보고 있는 게 사실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거를 주변에서 그래서 더 이 작품이 사랑받는 거 아닐까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의 성향이랑도 맞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가 낳은 비극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을 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시 읽어보면서 조금 약간 이게 수기로 써진 거를 어떤 작가가 발견을 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글로 썼다라는 식으로 쓰여진 책인데 실제 이런 인물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이제 작가의 실제 삶이나 감정이 많이 투영되어서 쓰여진 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아까 기자님이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다자의 오정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백석 시인이 생각나더라고요. 백석도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했고 되게 잘생긴 시인이라서 그 사진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 백석이 조금 더 잘생기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다자이 오사무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래요? 오바 요조는 굉장히 잘생긴 걸로 묘사가 되는데 실제 본인은 뭐 사진을 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엄청 잘생겼나 싶긴 좀 해요. 네. 뭐 일본에서의 잘생긴 기준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것 같고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랑 아나운서님도 혹시 추가로 소감 얘기하실 거 있으면 조금 말씀하시죠. 저는 독서문 이거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우울하고 가까이 두게 싫어하는 인간형이잖아요. 저런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 누구나 이제 좋지는 않게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 되게 궁금했는데 저는 이제 그 정신 질환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우울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사는 걸 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되게 와 행복하다 신나다 이걸 막 조증처럼 즐거운 상태에서 즐기는 노홍철 같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우울하고 다운된 거를 막 싫어하지만 또 그걸 즐기더라고요. 그 우울한 상태를. 그래서 어떻게든 우울할 거리를 찾아서 계속 이제 우울하려고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근데 그 우울함 속에서 진짜 문학도 잘 되고 그림도 잘 그려지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상태를 좀 어떻게 보면 그걸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재밌게 많이 봤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사건보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 더 잔인하잖아요. 겉으로는 막 하이 막 이러는데 보면 막 토막살인 나고 막 어머니 막 죽여가지고 막 냉정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진짜 겉으로는 웃는데 속에 얼마나 많은지 밑에 안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나 그런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변태스러운 면도 되게 많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울한 사람을 곁에 두기 싫어할까? 가까이 있기 싫어하고 이런 책을 읽으면서조차 너무 이제 싫어할까? 그거는 자기 내면에도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끄집어 나오지는 게 싫고 내가 물드는 게 싫기 때문에 그게 싫다. 근데 오히려 내가 정신적으로 더 발금이 큰 사람들은 그런 걸 보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그 관심 뭐라 그러죠? 다양성 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제 주변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되게 밝은 사람도 있고 매일 우울증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또 각자 또 그 다양한 생각을 또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모든 감정은 다 이렇게 그런 우울한 것도 그렇고 되게 밝은 것도 그렇고 한 면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걸 좀 수용하면 어떨까. 그 안에서 또 얻어지는 그 통찰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또 좋다 생각하고 또 추천해드릴 영화는 일본 영화 중에서 혐오스러운 마치코 일생 보셨어요? 그거 보셨어요? 유명하죠. 네. 아, 보셨죠? 예. 저도 그거 5번 넘게 본 것 같은데, 예. 그 영화랑 또 뭐 있었죠? 아,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그것도 오래된 건데, 그것도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 왜 이런 걸 이렇게 잘 만들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이 책에서 느낀 거는 그 자기 자신을 아예 놓아버리는 상태잖아요. 그냥 아예 내 자신을 그냥 아예 종이장처럼 여기 가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다 내려놓고 버리니까 결국 인간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또 읽으면서 아 절대 나를 놓으면 안 되겠다. 네, 나를 좀 중심을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책 좋은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호리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인데 친구 같지 않고 나를 나쁜 친구, 지켜보면서 나쁜 친구. 계속 말로 내 자존감을 깎고 나를 상처 주고 그래서 여기도 있잖아요. 뭐 너는 뭐 이런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요조가 그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겠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런 어떻게 보면 저는 요조가 되게 우울하고 한심한 사람인 건 맞지만 오히려 호리키 같은 사회에서 보면 그런 캐릭터들이 더 저는 좀 별로가 아닌가. 오히려 그런 우울한 사람 더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더 그 사람이 더 별로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조는 자기 혼자 학대하면서 자기 혼자 인생을 망하지 남의 인생을 망해라 망해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캐릭터에 대한 좀 분노의 마음이 이 책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에는 아버지 얘기로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응어리로 남아 있으면은 마지막 구절을 아버지로 장식했을까. 그래서 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결국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진짜 중요하구나 또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아무래도 군국주의를 겪다 보니까 더 그 반응도 격하게 이렇게 그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를 겪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겪는 그런 마음이 우리도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런 어떤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그런 뭐 회의감, 뭐 이런 게 느껴지고 소외감, 상처.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소설에는 안 나오지만 영화에 보면 그 미시마 유키오가 나와요. 미시마 유키오도 또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 작가잖아요. 미시마 유키오는 아주 극우 작가. 미시마, 그 보면은 이제 대장성 관리이자 미시마 유키오는 몸도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헬스를 해가지고 엄청난 근육질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아시죠? 그 이렇게 정부 부처 위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농성을 하면서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천황 직할제를 부활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부 관료에서 할복을 해요. 그렇고 할복을 해서 죽어요. 미시마 유키오가. 그걸로 아주 유명한 소설가고 금각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그걸 또 우리나라 누가 뭐 표절했니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막 그랬던 사람이죠. 근데 미시마 유키오가 그 다자이 오소무를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따지는 장면도 나와요. 너 맨날 죽는다 말만 하고 왜 안 죽냐. 사람들 다 너 언제 죽느냐만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자살하고 나서는 뭐 다른 책 뭐 보면은 야, 그 다자이 오사무가 겪은 우울증은 맨손 체조만 몇 번 했어도 풀렸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당대에도 이제 다자이 오사무와 미시마 유키오 서로 이렇게 굉장히 대조적인 캐릭터. 한쪽은 군국주의자, 한쪽은 이제 어떤 데카당스, 어떤 개인주의자. 그 둘이 이렇게 그 작가로서 갈등했던 것도 또 한 시대를 보여주는, 한 시대의 이런 면과 저런 면을 같이 보여주는 그런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오랜만에 저도 요 책을 한번 읽고 정리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자, 오늘 요거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볼 책 정하고 대충 일정 잡고 마칠게요. 일정은 뭐 거의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에 하니까 뭐 3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도로 그냥 정해질 것 같고 항상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에 하니까요. 그리고 책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혹시 뭐 추천하고 싶으신 책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손 드시고. 추천할 책이 있으신 분은 뭐 손을 들거나 음소거 켜고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김혜진 씨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혹시 좀 생각해본 책 있으세요? 저 서머셋 몸의 달과 유펜스 읽고 싶어서 막 책을 산 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혹시 유명하죠. 네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아마 그럴 거예요. 저 네, 그 저도 영화는 봤던 것 저 보고 같은데 갖고 그 어디 나라죠? 스페인인가? 서머셋 몸 미국인가? 영국인가 미국인가 영국?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이동원 씨 이동 중이신데 혹시 뭐 추천하고 싶은 책 있으세요? 달과 유펜스 일단 좋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정지훈 변호사님 혹시 추천하고 싶은 책 있으세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실 씨 혹시 추천할 책 있어요? 유실 씨? 아, 저 지금 달과 유펜스 읽고 있거든요. 진짜요? 예, 그래서 약간 저 속으로 좀 웃었어요. 저도 예, 읽고 하고 싶습니다. 네. 정영현 씨 혹시 추천할 책 있어요? 1984도 생각했었는데 달과 유펜스 안 읽어봐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왜 1984 생각했었는데 네, 아, 달과 1984. 네, 오케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인혜 씨는 혹시 지난번에 길 위에서 얘기하셨는데 그거 계속 아니면 다른 것도 추천할 거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박사랑 아나운서님 혹시 뭐 추천할 거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인간실격을 읽었기 때문에 집에 또 책이 쌓여 있지만 달과 유펜스 구매하겠습니다. 아, 예, 그것도 좋고. 네. 저는 아까 조지 오웰 얘기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 있잖아요. 이게 네. 전에 읽었고 집에도 있는데 이거 한번 다시 봐야 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다음 기회에 한번 언제 기회 되면 하는 저 걸로 그 하고. 책 북한 사람이랑 같이 독서 모임 했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북한 분들이랑 얘기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북한이 보면 딱 맞는 책이 북한이죠. 네, 북한이. 엄청 원래 화내시면서 얘기하시죠. 소련을 묘사한 책인데 실제로 네. 북한 그 독재자도 돼지로 나오잖아요. 약간 네. 나폴레옹, 김일성하고 비슷하죠. 그 1984도 저도 한번 읽고 싶었는데 그것도 다음 기회에 한번 보는 걸로 하고. 그럼 오늘은 일단 달과 유펜스로 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다음 달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달과 유펜스 분량이 열리거든요. 책 있나요? 책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멀리 잠시만요. 있나? 왜냐면 너무 두꺼우면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돼가지고. 안 그리고 두꺼워요. 아, 그래요? 우리 인간 실격은 워낙 짧으니까 한 달에 그냥 깔끔하게 끝냈는데. 이 정도 두께밖에 안 돼요. 몇 인간 페이지죠? 네, 인간 300 실격보다 페이지네요. 달과 유펜스 주제가 뭐예요? 그것도 뭐 그런 기족인 인간 이게 달과 유펜스가 굉장히 재밌고요. 그거 현실과 예술의 삶을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거거든요. 정말 어떤 한 가정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한 40살 넘어서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미술의 삶을 이제 살는데 그 정도. 네. 스포일러 하지 마시고. 그냥 고갱의 삶을 갖다가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화가 고갱. 네, 다 가족 다 버리고 어느 날 막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티프로 삼았는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한 건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표지에 고갱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고갱인가 이 그림이? 알겠습니다. 고갱이면 또 중간에 고후도 나오고 막 그러겠네요. 재밌겠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한 번에 다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분량 얼마 안 되니까 한 번에 다 읽는 걸로 하고 3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번 찍을 테니까요. 책 읽는 분들은 책 좀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화면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한번 찍겠습니다. 됐나? 된 걸로 칩시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주말 보내세요. 좋은 토요일 보내세요.